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정말 한국 사람 맞나요? 2. 한국이면 믿을 수 있어 600조 나눠 먹자는 이유. 3.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여행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여행 브이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외국에서의 한국인들의 대우를 느끼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만 보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식당에 가면 서비스라면서 한국인들에게만 무료 음료나 음식을 대접해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끔은 이런 한국의 인기에 숟가락을 얹고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바로 중국인들인데요. 이들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한국인이라고 말한 뒤 외국에서의 한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 등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사기 행각을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아시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직징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주장을 한 것인지 이 외국인이 작성한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랑스인으로 최근에 재미있는 경험을 해서 너희에게 내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해. 일단 나는 6개월 정도를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언제 한 번은 내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던 와중에 약간의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해 토론을 했고 나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골랐거든. 프랑스 내의 엄청난 한류 열풍을 고려한다면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프랑스인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한국인들의 외형이 마음에 든 것뿐이지. 일단 한국인들은 실제 나이에 비해 10살은 어려 보일 정도로 동안이고 피부도 몹시 좋을 뿐만 아니라 옷도 패션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만큼 잘 입는다. 물론 우리와 스타일은 다르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았어. 그리고 매너 또한 몹시 좋았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프랑스에는 영어로 뭔가를 물어보면 프랑스어로 대답하는 매너 없는 사람들이 꽤 있지. 보통 외국인들은 이런 경우 무례하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중하게 프랑스어를 못하니 영어로 부탁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기본적인 프랑스어를 공부해와서 그러한 매너 없는 프랑스인들조차 감동시키더라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만큼 혹은 더 키가 크고 체격 조건도 좋아서 더욱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내 남자친구는 나의 의견에 맹렬하게 반대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최악이라고 하는 거야. 내 남자친구는 관광지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고 이곳에서 겪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말 최악의 매너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더라고. 일단 이곳 레스토랑에는 엄연히 드레스 코드가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은 그저 슬리퍼나 샌들을 질질 끌고 와서는 들여보내달라고 아우성치고 영어로 식당 규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줬도 자신들끼리 자신들의 언어로 쑥덕이더니 감제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항상 친절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이국적으로 생긴 손님들의 국적을 물어보고 최대한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매너 없는 동양인들은 꼭 한국인이라고 대답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 프랑스인인 자신보다 더 어눌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약간의 의심이 들었고 그에게 혹시 그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체격 조건은 어땠어? 라고 질문했어. 그러자 그는 매우 작고 왜소했다고 말하더라. 나는 그의 말을 듣고 확신이 섰는데 이건 전형적인 중국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그에게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말해줬고 그는 왜 중국인이 굳이 한국인인 척 하겠냐며 내 말을 안 믿더라. 나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잘 대해주니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해서 서비스 음료라도 받아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실제로 내 친구는 바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인인 척하고 프랑스 여자와 합석을 하려고 하는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해.
아마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들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겠지 라고 말하며 한국인들의 키는 프랑스인들보다도 큰데 네가 겪은 사람들이 전부 키가 작았다는 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덧붙였어. 하지만 그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키가 작을 리가 없다며 끝까지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 그러다 어느 날은 한국에 로망이 있던 나의 요구에 우리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내 남자친구는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멍하니 서 있더라고. 그도 그럴 것이 내 남자친구의 키는 176cm가량인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대충 봐도 내 남자친구와 머리 두 개는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컸거든. 또한 동양인은 약하고 체격도 작을 거라는 편견을 가졌던 내 남자친구는 고등학생임에도 프랑스인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튼튼해 보이는 한국인들의 피지컬을 보고 입까지 벌리며 한참을 서 있더라고. 나는 내 말이 맞지 않았냐며 한국인들의 키와 덩치는 동양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말하며 어디 한번 저 학생들 앞에서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말해보라고 장난을 쳤는데 그는 자신보다 훨씬 큰 한국인들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저 한국인들은 학생이 아니라 성인일 거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저렇게 클 리가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더라. 하지만 그들은 전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아마 그는 한국의 학생들은 전부 교복을 입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어. 그 외에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만난 한국인들이 전부 친절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며 한국어를 못하는 우리들을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고 내 남자친구는 자신의 오해를 완벽히 깨닫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더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착하고 멋진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을 하냐며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분노했어. 나처럼 한국의 팬이 된 그의 모습에 나는 굉장한 희열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그는 한국 여성들을 보며 계속해서 극찬을 했기 때문이야. 중국인들은 화장도 촌스럽게 덕지덕지 바르고 옷도 몹시 과하게 입는다며 마치 70년대 사람 같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프랑스인들보다도 화장을 자연스럽게 하며 패션 감각도 상당히 뛰어나다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과 중국인 구별을 3초 만에 할 수 있겠다고 말하며 만약 한국 여성이 자신의 가게로 온다면 자신이 이번 여행에서 한국인들에게 받았던 호의를 극진한 대접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했어. 나는 왜 한국의 남성 손님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냐며 그를 추궁했지만 그는 그저 내 눈을 피한 채 대답을 회피할 뿐이었어. 이런 그의 태도에 나는 한국에서는 약간의 폭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검색해보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이 이를 타개할 방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600조를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군사적으로 한국과 협력 중인 폴란드가 이번에도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시작된 일어라고 합니다. 미국 완성자 업체이자 전통의 강자 포드가 최근 주요 리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에 따르면 포드는 세계 대표 리튬 화사인 엘버말과 10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칠레 SQM 과도 배터리 등급의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을 핵심으로 한 전략적 합의를 체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생회사인 미국 에너지소스 미네랄스와 컴퍼스 마네랄스, 캐나다 네마스카리튬의 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 중 네마스카리튬은 11년간연 최대 1만 3천 톤을 포드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신규 업체와 계약을 깨리고 큰 업체와 계약을 맺는 포드의 이전 행보와는 다른 모습에 관계자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만큼 리튬을 비롯한 희토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죠.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스웨덴 국영 광물기업 LKAB는 스웨덴 최북단 키루나에서 화토류 광맥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광맥 확보에 대대적인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회토류를 의존하던 스웨덴은 심지어 이번 발길을 통해
히토류 독립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데 대체 왜 서방 국가에서 화토류 확보에 열을 내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히토류가 전기차 생산의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운반수단으로 전기차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양이 생산 및 소비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에 사용될 히토류, 특히 라튬은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소비량의 18배, 2050년까지 60배나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럽이 더 다급한 이유는 바로 친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을 없애고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폭증.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 놓여되는 대로 리튬을 포함한 히토류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아예 리튬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리튬을 공급받겠다고 하며 재료 확보에 전 세계 전기차 업체가 달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설사 중국이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에 들어갈 광물을 캐는 것보다 암이 사용된 배터리에 들어간 광물을 화수, 재활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싸기 때문에 성립한 사업이죠. 실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많은 국가에서 폐배터리 확보 및 재활용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재활용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024년 7천억 원, 2025년에는 3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50년에는 무려 600조 원이 되는 시장으로 재활용만 잘하면 광산 개발에 돈을 투자할 필요 없이 순도 높은 자연을 싸게 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한국 기업들도 뛰어드는 어사업에 눈독 들이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중국도 폐배터리 사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죠. 현재 회토류는 중국이 독점이라고 할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국제에너지국 IAEA 분석을 민용하면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0%와 가공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상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중국 의존을 탈피하고자 개발 및 기술 투자에 나섰지만 시관이라는 변수가 존재했죠. 중국만큼 히토류 생산 및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히토류 개발에 따라오는 환경 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 국제사회를 협박,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사업은 중국 입장에서 눈엣 가시라 할 수 있죠. 기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발하다면 중국 화토류 패권이 약해질 것은 뻔한 상황에 중국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뛰어들어 점유율 확보에 나섰습니다. 폐배터리 활용에 있어서도 중국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면 다른 국가들은 꼼짝없이 중국에 복종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 기업인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은 리튬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본격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광둥성 포산에 최대 238억 위안, 한화로 4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 신재료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이죠. 글로벌 10위에 드는 구오센, 구악수안, 역시연 용량을 치리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금액 기준 11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폐배터리 재활용이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는 점 역시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인구를 동원해 많은 수의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가공한다면 중국은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분명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중국은 이에 더해 유럽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는데요. 강경한 입장인 미국과 달리 중국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를 상대로 폐배터리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눈여겨본 곳은 바로 폴란드였죠.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국가입니다.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전기차 배터리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볼 만큼 국가 핵심 사업이 전기차 배터라 사업입니다. 유럽의 상당수 전기차 제조사들은 폴란드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죠.
폴란드는 유럽 주요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폐전기차 배터리를 대규모 산업용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존 설비로는 소규모의 배터리 폐기물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향후 폴란드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전기차 폐배터리가 산업용 규모로 재활용되어야 하며 폐배터리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산업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폐배터리 활용에 있어 기술력이 부족한데요. 이 점을 중국이 파고든 것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폐배터리 처리에 있어 노하우를 가진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이로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폐배터리 산업에 있어 폴란드는 중국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손을 잡은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에 폴란드가 손을 먼저 내밀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폴란드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 주도하에 연구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 재활용 기업은 엘리멘탈 스트래티직 메탈, ESM,과 레어메탈, 레어메탈스인데요. ESM의 경우 유럽 공동 중요 프로젝트 IPCEI에 참여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연구를 위해 3억 3,200만 주어티를 지원받았고 레어메탈 역시 폴란드 바우부지흐 경제특구의 지원을 받아 라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 재활용 사업은 초기 단계로 실제 물건에 사용될 만한 배터리 금속을 추출하는 것은 지금보다 먼 시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폐배터리 재사용에 있어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실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광을 추출해도 앞서 있습니다. 세계 1위 아연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에 폐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블랙매스를 활용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양산 작업에 진행 중이라고 하죠.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LNF 역시 미국 업체와 손을 잡고 북미 JV를 설립하며 해외 진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업체인데요. 폴란드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PLSC를 준공했습니다. 중간 가공품 블랙매스를 생성하고 이를 추출하는 포스코 HY 클린메탈화사를 설립한 것이죠. 폴란드를 중심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공장 준공식에는 유병옥 포스코 홀딩스 친환경미래 소재팀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야누스 지아르스키 군수, 파베우 피렉 시장과 LG 에너지 솔루션, GS 에너지, 성일 하이텍 등 고객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죠. 유병옥 포스코 홀딩스 친환경미래 소재팀장은 라사이클링 사업은 친환경 배터리 선순환 경제의 중심축이자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2차 전자소재 사업의 핵심어라며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동시에 2차 전지 소재 원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폴란드를 주목한 것은 폴란드의 적극적인 구애 덕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국을 대신해 안정적으로 폐배터리 활용에 성과를 보이는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 확실한 지원을 한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한국과 손을 잡고 사업을 벌인 폴란드는 한국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무기 요청에도 빠른 시간 내에 납기를 마친 것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까지 감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한국인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관 덕분에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주요 파트너인 폴란드와 한국은 쾌조의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사랑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한국은 바르샤바에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는 폴란드로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협력 국가를 찾던 중 한국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 것입니다. 미래 사업에서 주도권을 찾기 위한 전쟁. 이 가운데 한국이 폴란드와 손을 잡고 주도권을 확실하 쟁취하길 바라며 그동안 외교가의 소문으로만 돌던 아시아판 나토의 실체가 뜻하지 않는 기회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다수의 참여와 더불어 한국의 본부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을 제압하는 거대 군사동맹의 중심에 한국이 놓이게 된 상황.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크라이나.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잔혹한 짓을 저지른 일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공분했는데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는 러시아 대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각종 무기와 강력한 경제 제재 동참을 간곡히 바라며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단체는 바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는 나토의 존재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결성한 군사동맹으로 만약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소속 연합군이 그 즉시 출동. 상대 국가를 향해 공격이 가능해 러시아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였죠. 특히 소련이 해체되고 과거 소련 연방국이었던 국가들이 하나 둘 나토 가입 요청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극도로 두려워했는데요. 자신의 앞마당까지 나토의 세력이 확산되면 러시아는 서방 세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특히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한 푸틴은 러시아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의 제안에 넘어가려고 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행보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물자나 군수품을 보내며 지원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국가들을 치지 않는 이유로 나토의 즉각적인 참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토의 주요 병력인 서유럽 국가와 미국 병력이 투입이라도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본토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효용성을 실감한 미국은 비슷한 조직을 아시아에도 설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미국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은 아시아판 나토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만을 상대로 끊임없이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을 미국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동원해 오키나와를 비롯 대만 주요 항만의 시설을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뜻이 맞는 아시아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는 게 필요했습니다. 설사 미국이 늦게 대응한다고 해도 중국 주변 국가가 먼저 중국 공격에 맞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미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눈치채기 전에 미국 주도의 동맹을 세워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수립을 도모한 것이죠. 미국은 오커스, AUKUS 설립부터 조심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오커스, AUKUS 정상이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기로 한 것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오커스 그룹이 초음속 미사일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공유, 미사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발표에서 등장한 미 의회조사국 CRS 보고서에서는 뜻밖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협력을 위해 호주, 인도, 일본과 한국 등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한 동맹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쿼드와 오커스 그룹만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 일원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거국적인 군사동맹의 존재가 암시되었던 것인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시아 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상황. 심지어 보고서에는 주요 동맹의 본부, 헤드쿼터로 한국이 최고의 장소이며 동맹 업무를 수행할 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본부가 되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접촉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조심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쿼드 플러스 조직에 참여, 거국적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게다가 최근 새 정부의 수반이 된 윤 당선인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둔 상황.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있어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죠.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으로 오랜 동맹관계를 구축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아시아판 나토 본부를 세우기에 서울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관찰한 중국은 즉각 이에 반발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폄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연구기관인 군사과학연구원의 후평성 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와 동맹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 결국 아시아판 나토 발족을 막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측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희망사항일 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존재감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거쳤죠. 이제는 그 결실을 이룰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첫 시작은 오커스, AUKUS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9월 미국은 호주, 영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새로운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동맹은 즉각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사전 예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군사동맹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호주의 참전은 중국의 큰 계획의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지 않아도 태평양 일대 국가에 중국 대사관을 파견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 군도 국가의 친중 세력을 키워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인도양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중국은 호주가 견제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전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이 이에 제대로 반응하기 전에 미국은 한 번 더 중국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쿼드 발족으로 연이은 군사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인도, 호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아태 지역 평화를 위한 정기적 정상회담과 군사적 교류를 하기로 맺은 체제입니다. 기존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죠. 갑작스러운 격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커스에 이어 쿼드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맹을 맺으며 아시아판 나토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들 국가, 쿼드 참여국은 중국의 의협을 부추겨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며 공식적으로 쿼드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응에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미국 외교 및 군사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유롭게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맞설 동맹을 찾으려 했죠. 그러다가 발생한 것이 올해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망가지고 러시아의 군사력 역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제고하면서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발맞춰 중국이 대만에 전투기를 보낸 행위도 러시아가 폐색이 짙어지자 도발 횟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론을 관찰한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미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과 호주, 그리고 태평양 주요 국가를 포함하는 거국적 군사동맹을 추진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물밑에서 준비한 전략에 된통 당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시아판 나토가 중국 코앞에서 결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그 주축이 될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약속은 물론이고 중국의 참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중국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시아판 나토. 중국의 코를 납작 누를 수 있는 거대 기구가 모습을 드러내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